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 4월 25일,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인 미국의 제임스 왓슨은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한 편 발표합니다. 핵산의 분자 구조라는 이 논문은 모든 생명체의 뿌리인 DNA의 분자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한 것으로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생리의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받았죠. 하지만 천재과학자라 불리던 그는 2007년 영국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0여 년간 얻은 결론이라면서 백인과 흑인이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흑인 직원을 다뤄본 사람들은 다 안다는 발언으로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인터뷰로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에서 가장 악랄한 인종차별주의자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9년 출연한 한 TV 프로그램에서 평균적인 IQ를 테스트한 결과 백인과 흑인 사이에 지능 차이가 있다. 이는 백인과 흑인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양육 환경이 유전보다 중요하다는 과학계의 지식을 바꾸고 싶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지능지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이유는 유전자 때문이다라는 발언으로 결국 과학계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죠. IQ, 즉 지능지수는 한 사람의 두뇌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측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IQ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천재 중 천재로 불리는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지능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종은 유태인입니다.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태인은 약 60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물론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3분의 1, 미국 변호사의 5분의 1, 아이비리그 대학교 졸업자의 4분의 1,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전부 유태인이며 ABC, NBC, CBS,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방송사 및 신문사의 상당수가 유태인 소유이고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등등 유명 기업도 유태인이 창업했거나 유태인이 소유하고 있죠. 아인슈타인 또한 유태인입니다. 전 세계 약 79억 인구 중 약 1,500만 명이 유태인이니 고작 0.2%도 되지 않는 극소수 민족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 41년간 IQ만 연구하다 사망한 한 영국인 교수가 한국인 IQ가 유태인을 넘어 세계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전 세계에서 특출난 천재들만 등록된다는 세계 천재 인명사전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인물이 한국인 김영훈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올해의 천재상에 이름을 올린 그는 IQ 202로 아직까지도 1위 자리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IQ 130 이상인 사람들만 등록되는 이 인명사전에 28명의 한국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IQ가 대단한 의미를 갖는지 저와 같은 평범한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IQ가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좌우하는 큰 요소임을 밝혀낸 학자가 있습니다. 1982년부터 지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영국 얼스터 대학의 리처드 리는 2002년 IQ와 국가의 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국민들의 평균 지능지수와 국가의 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재밌습니다. 그는 인구수 5만 명 이상인 전 세계 18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의 평균 IQ를 측정해 1등부터 꼴찌까지 모든 나라를 줄 세웠는데 1등은 IQ 107을 기록한 홍콩이, 한국은 그보다 1점 뒤진 106으로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의 영토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국가로서 1위는 한국입니다. 그리고는 4년이 지난 2006년 또 다른 저서 인종과 지능을 냈는데 그 책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IQ 100 이하이며 인류의 평균 지능은 90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IQ는 세계 평균보다 무려 25점이나 앞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국 더 타임스에 쓴 기고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국가 국민들의 평균 IQ가 105 정도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것이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죠. 물론 어떤 기관이 조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순위가 5위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린 교수는 분명 한국인들의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음을 부정하지 않았죠. 현대시대 유태인은 전 세계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침투에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태인의 평균 IQ는 94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지능지수가 유태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죠. 다만 오늘 주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능지수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평균 IQ가 100이 넘는 국가를 수재형 국가라고 합니다. 위 국가 중 IQ 100이 넘는 17개 국가를 살펴보면 몇몇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민족으로는 몽골 및 게르만 계통이고 언어로는 한자권 및 영어 문화권이며 지역으로는 동아시아 또는 서유럽이고 종교적으로는 유교 및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한국은 몽골 계통이면서 한자를 병행하는 한자권이고 동아시아에 거주하며 유교 국가이니 위 4가지 공통점을 모두 가졌습니다.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인의 지능이 좋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요소는 경쟁입니다. 이건 국토 면적과 인구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국의 국토 면적은 10만 449제곱킬로미터에 인구수는 5,175만 명입니다. 크지 않은 영토에 인구가 오밀조밀 모여 살고 있다는 의미, 1제곱킬로미터당 약 517명이 모여 사는데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 방글라데시, 대만 다음으로 높습니다. 심지어 세계 1위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보다도 높죠. 전 세계 평균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인 52명이고 남극을 포함하면 47명입니다. 서울 권역은 1제곱킬로미터당 2022년 기준 15,550명이 살고 있으니 5, 60m당 1명씩 사는 셈입니다. 뉴욕과 시드니의 8배, 로마의 5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와 런던의 3배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 면적의 약 65%가 산지, 즉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을 제외하고는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꺼려지는 지역입니다. 산을 포함해 도로, 강, 사무실 등등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 사는지 이해가 되시죠? 인구는 모여 살고 거주할 집이 부족하다 보니 건물을 위로 올려짓다가 아파트라는 닭장식 특이 거주 형태가 생겨났죠. 흔히 외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보통 4, 5층을 의미하지만 한국은 30층은 기본이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도 사람들이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아래로 모여 사는지 감이 오시죠? 좁은 땅덩어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누구보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게 했습니다. 대만, 홍콩, 일본 등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는데 전부 IQ가 높은 국가로 분류된 것을 보면 경쟁이 왜 지능지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조밀한 인구 밀도 내에서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대방과 항상 경쟁해야 했으며, 아시다시피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경쟁자가 있을 때 그 성과는 훨씬 더 높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지능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외부 자극인 것이죠. 인간의 지능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적 경쟁 가설이 있는데요. 이 가설은 인구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했으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지능이 요구되면서 지능이 높아진다는 가설입니다. 아마 이 사실이 알려지면 머리가 커서 소위 대두라고 놀림받던 이들에게는 적당한 위안이 될 텐데요. 미국 미주리대 정신사회 과학자인 데이비드 기어리 교수팀이 지난 2009년 발표한 인류의 뇌 진화, 기후, 생태, 사회적 경쟁 모델 테스트에 따르면 200만 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의 뇌 크기는 지금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 엄청난 속도로 커지기 시작해 다른 포유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큰 뇌를 갖게 됐는데, 두뇌가 커지게 된 배경에는 인간 사이의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기어리 교수팀은 인간의 뇌가 커진 배경으로 기후변화, 생태적 요구, 사회적 경쟁 3가지 가설로 검토했는데 사회적 경쟁이 주된 이유로 드러났죠. 과거 200만 년 전 살았던 뇌화석 153개를 수집해 기후환경, 생태학적 조건, 인구밀도 등을 분석해보니 인구밀도가 뇌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공동저자였던 드류 베일리는 뇌는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뇌 크기를 늘리는 불리한 진화를 하지 않지만 유독 인간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뇌 크기를 키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과 같은 높은 인구 밀집 지역에 살았던 그들은 생존을 위해 사냥에서 더 확실한 성공을 위해 스스로 지능을 발전시키면서 두개골이 커진 것이죠. 경쟁자의 존재가 때로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현실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이들이 경쟁했을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그렇게나 열광했던 김연아 선수입니다. 그녀에게는 아사다마오라는 평생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피겨 불모지에서 태어난 김연아는 어릴 적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한국이 낳은 천재로 불렸습니다. 동갑내기 두 선수는 주니어 시절부터 김연아가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던 2014년까지 늘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었는데요. 지배당한 국가와 지배한 국가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선수, 165가 조금 부족한 키, 길고 가는 체구에 빼어난 외모며 실력까지 늘 주목을 받았었죠.
주니어 시절 아사다마오와 처음 경기를 갖게 된 김연아는 트리플 악셀을 너무도 쉽게 성공시키는 마오를 보며 왜 하필 저 아이가 나랑 같은 시대에 태어났을까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오를 넘어서기 위해 좌절하지 않고 김연아는 새벽 밤낮 할 것 없이 훈련에 매진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는 점프에 있어서 그녀를 이길 수 없으니 정확한 기술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승부를 보기로 하고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에 꿈이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그녀 역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는 피겨스케이터로 기억됐습니다. 경쟁에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경쟁자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분야의 지능을 키우기 마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구 밀도가 가져온 경쟁, 그리고 그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은 우리 한국인의 지능을 높여주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IQ는 높아졌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값. 국토 면적의 65%가 산이다 보니 인간이 거주할 집을 지을 땅이 부족했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 고층 아파트가 생겨났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 무한대로 치솟은 아파트 값에 일반인들은 대출 없이는 꿈도 꿀 수 없게 됐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한 우울증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한다는 박탈감은 우울증을 불러왔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생겼죠. 이런 경쟁 심리 때문에 오죽하면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옆집 사람보다 10만 원 더 버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항상 긴장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항상 불만이 쌓여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도 또 다른 후유증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단점들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두뇌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게 된 것이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